있고 그래서 국회가 뭐 거의 상시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그 최초의 그 판사 탄핵, 네, 네, 드디어 이제 사상 초회의를 이뤄냈죠. 네, 네. 이 탄핵 부분에 소추가 대해서 된 좀 겁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그 국회 쪽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또는 뭐 기본소득당 또는 정의당 이런 그 4개 정당의 의원들 103명이 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임성근 판사 또 이동군 판사인가 두 분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판사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겐 되게 생소하고 네. 이게 또 뭐 정치권이 이제는 법관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약간 주저주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겁니다. 이게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판사의 결정을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와 같이 판사, 검사 또 변호사가 같은 사법고시 연수생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또 지금 동기들도 로펌 있고. 출신들이고 그래서 폐쇄된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이제 당 지도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당론화식이 돼서 이제 발의를 했고 약 161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여서 288명 중 179분이 찬성을 해서 반대는 102명인데 그건 거의 다 이제 국민의힘당 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무기명 투표였나 보죠? 그건 그렇죠. 무기명으로. 네. 무기명 투표고요. 이거 보통 이제 전자 투표로 누르게 되면 네. 자기가 어디 뭐 표를 찬성 반대표를 나타내는 정팔에다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인사 문자와 관련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것을 써서 결정을 합니다. 네. 뭐 민주당 내에서 그 전에 이거 무기명 투표하면 이걸 반대하는 의원이 나올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보니까 저는 찬성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그 이제 예를 들자면 당론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국가를 운영한다든지 또 당의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도부가 먼저 선정해서 설명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우리 의원들 개개인들이 서로 토론을 다각도로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요구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누차례 이제 서울의 소리 나와서 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네네. 그때 피력하고 말씀하셨었죠. 예. 이제 그 동료 의원들하고 쭉 얘기를 해본 결과 동료 의원들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게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결국 부패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상한 판결들이 자기들 보기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폐쇄된 구조 속에서 이런 말하면 뭐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짬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전체 의원들이 거의 동감하는 그런 예. 분위기였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그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구속까지 되고 저희 예. 또 서울의 소리가 그거 농성도 6개월이나 집 앞에 가서 네네. 양성태 집 저기 그 성남에 거기 그 더운 데 가서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 지금 처벌도 안 받고 이 우리가 헛일한 것 같고 그 후에 어떤 재판들이 상당히 뭐 여권 유지 야권 무지 성향으로 나오고 등등 하는데 네, 일단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법농단 판사들 한번 보죠. 네, 지금 제가 이제 먼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사법농단 판사들 이게 그 8명이었어요. 예, 8명이었는데 이 중에
지금 당시에 있잖아요. 사법농단 예. 판사들이 그때 당시에 재판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때 네. 예, 김병수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배제를 하면서 근데 저는 재판에서 배제된 게 징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징계가 아니더라고요. 공무원 징계법상의 징계는 뭐 업무 배제 뭐 이런 거는 징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배제가 되면서 저 판사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사법연구 기관이 있더라고요. 대법원 산하에.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재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이 그대로 급여를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재판에서 배제된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태종 판사만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 1년 동안 1억 6,4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배제만 됐지 월급은 월급대로 따박따박 이제 챙겨 먹은 거죠. 이게 이것도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8명의 판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뭐 유죄를 받았는지 제일 궁금한 게 그 그 부분이거든요. 유죄를 예. 받은 분은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딱 한 분이 계신 것 같고요. 한 명이요? 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민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임을 했고 방창현 판사 같은 경우는 대전지법으로 발령받아서 네. 현재도 판사직을 예, 유지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규진 판사가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이 있거든요. 당 해산하는 문제에 대한 이규진 전 부장 판사가 정직 6개월, 정직 6개월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대법원에서 징계를 할 때 최고를 할 수 있는 게 정직 1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파면까지 할 수 있는데 예. 실제 징계를 했을 때 최고가 정직 1년이기 때문에 정직 6개월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최고 내부 기준으로는 최고의 어떤 거의- 징계를 받은 건데 예. 우리 국민적 정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성호 판사라고 당시 박한철 그 헌법재판관을 비판하는 그 법률신문의 기고문을 대신 쓰신 분, 그럼 현재 대구지법에 근무하고 있고 또 김문수 부장판사, 박상원 부장판사, 정다주 부장판사는 지금 얘기했던 사법연구에 발령돼 있다가 네네. 그게 해제돼 갖고 다 지금 일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복귀를 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임성구 부장판사도 사실 이제 무죄를 받은 거예요. 무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법원의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해서 특정한 결과와 내용을 이제 유도했고 그다음에 절차에 개입했다는 건데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려면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이 되고 또한 이것이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무죄를 받은 것은 뭐냐면 이게 법관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법이 없고 일반적인 직권남용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형법상 그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판사가 이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관의 독립적 지위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판사들끼리의 그런 모임 과정 속에서도 이거는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소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징계 자체가 제일 큰 게 정직 1년이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다시 현재 판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하는 거 외에는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파면 해임 자체가 없다는 거죠. 파면자제 해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예. 형법상 공무원이니까 신분상 예. 공무원이니까 형법상 그 형을 받아야 돼요. 네네. 형법상 형을 받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형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떻게 보면 파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면도 안 되고 해임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것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볼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게 나오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0 내지 30명을 이제 말하면 징계 파면을 하는 거예요. 징계 파면. 그리고 각 나라들이
징계 파면 제도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 노조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파면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제도가 없는 거죠. 간단한 예로 보면 그 예전에 그 혹시 신문에 한번 기사에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그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저기 뭐 잡고 나서 보니까 판사였어요. 판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저지른 판사가 그때 뭐 감봉 4개월, 아이,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에 탄핵 소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파면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파면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봉 지금- 4개월이요. 네, 이건 감봉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 입법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 그 이탄희 우리 의원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제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 절차를 할 때 각종 논고들을 다 준비했고 제가 또 오늘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 온 것도 이탄희 우리 의원이 네. 한 걸 기초로 해서 그분이 나오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네. 그러게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갖고 제가 이제 그분이 했던 거를 받아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탄희 의원의 논고는 그겁니다. 왜 우리가 소추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을 파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파면을 시키든 파면을 시키지 않든 어떤 기준을 정할 거라는 거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면이다. 아니면 이거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파면이 아니다. 라는 기준을 정할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향후에 이 법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행동 양식이나 자기가 법관 행위를 하면서 지켜야 될 기준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지면 그때는 입법 논의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법관의 파면 징계에 대한 법을 아마 손볼 가능성도 그 판결이 나고 나면 손볼 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 향후에 그 판사나 검사들의 그 탄핵을 뭐 정기국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정례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정례가 아니라 그런 어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나는 입법을 해야 된다. 정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비리를 저지른 판사들은 네. 어떤 파면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주는 거 아니냐. 탄핵 한 번을 뭐 이렇게 힘든데 이거 가능한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법원 밑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징계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법관 내부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처벌의 수위를 좀 높여야겠죠. 지금 정직 1년이 최고인데 파면까지 될 수 있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겠지 입법적으로. 네, 네, 그걸 입법을 하면 되죠. 뭐 할 경우에는 이건 파면이다. 네. 뭐 할 때는 이건 해임이다. 해임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탄핵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죠. 네, 네. 어느 그렇죠. 정도 걸러지고 다만 그런 기준 자체를 우리 국회가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이번에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네. 파면이 되든 파면이 되지 않든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래서 파면이다, 이래서 파면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판사 징계에 관한 법이라든지 내부적인 기준이라든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보다 파면 절차가 징계 절차가 좀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적 방안으로 가겠죠. 그죠? 보완적 방안으로 갈 거고 만약 그런 징계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런 탄핵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 진동아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강성 이상민 의원님 열렬히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도 보내는데 이번 그 이탄희 의원이 앞장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성만 의원님이 앞장서서 그 판사들의 어떤 징계를 강화시키고 탄핵을 정량화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면 굉장히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뭐 변호사는 아니고 법률 전문가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내부의 시스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글쎄 뭐 부조리라고 해야 될까 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이 대체 어디까지 되는지 그 정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실제 법원 활동을 했던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예, 예. 이번에도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게 소통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논고를 만들고 이거를 주장하기에는 지적 수준이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떨어지니까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런 필요성과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데 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데 이번에 탄핵 겨우 지금 한 명 했는데 막 난리잖아요. 뭐 법원을 무슨 조조 압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탄핵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겁니까 이거? 아니 전 세계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언론들이나 이 국민의힘 당에서는 또 일부 그 법조인들은 이게 무슨 큰 사건인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과거 세계에 어떤 탄핵들 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좀 우리 해외 사례.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징계 파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징계 파면을 20 내지 30명을 해요. 2, 30명씩. 네. 아우. 자체 내에서 또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판례 중심주의잖아요. 네네. 판례인데 판례에 어긋나게 판결을 했을 때 야 이게 자의적인 건지 아니면 객관적 논고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또 개인적인 비위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징계 파면을 매년 2, 30명씩 합니다. 그리고 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징계 파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많이 파면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탄핵 소추까지 하는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소추까지 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명을 소추를 해서 7명이 탄핵이 됐다는 겁니다. 그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질 않아 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원에 있는 법관 15명을 탄핵 소추를 해서 거기서 8명이 파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 파면 제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네. 다 갖고 우리는 징계 최고 수위를 정직 1년만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파면을 할 수 있는 길이 탄핵 소추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거는 좀 검토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 판사, 검사 이게 이제 폐쇄된 구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재판의 결과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게 이 재벌계 기업하고 네. 재벌계 기업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대부분의 그 재벌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을 일단 뭐 고문회사로 다 만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수백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대법관 출신 부장 판사 출신, 부장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개입된 판결치고 일반 민간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걸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이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짬짬이로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또는 특정 기업에 우리 그 특정 기업을 제가 얘기하기 뭐해서 따로 그냥 특정 기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법률 장학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 스폰서해주고 평상시에 이렇게 법률 시장이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자기들끼리의 뭐 연수 동기생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간관계를 갖고 있고 또 실제 이런 법조인으로 들어가는 길에 몇 개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폐쇄화된 자기들만의 논리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저도 재판 여러 개 했는데 앞으로 이걸 저는 이제 어떤 법적인 개선이 안 온다면 국민참여재판회는 안 하겠다. 무조건 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그 유지 나온 걸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이 무지로 해서 무지를 받았거든요. 어떤 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참여재판회 재판 거부 운동을 걔도 이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이 운동을 해볼까요? 그래서 모든 재판들을 미국 같이 배심원 제도에서 배심원제로 그렇게 가면은 판사들의 그 어떤 비리까지 있다는 거 확실히 드러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지금 국회에서나 그 사법부가 제대로 자체 내에서 어떤 그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재판 거부가 아니라 국민참여재판회는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제 일반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좀 자주 봤어요. 거기에 패널들이 나오셔서 대부분 막 비토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요.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만약 지금같이 탄핵제도가 활성화되고 법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면 본인들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끄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사법농단 사태라든지 또는 사법부를 통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본 집단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대놓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뭐 과거 군사 정권 시절부터 해서 또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렇게 보면 뭐 상고법원을 만드는 걸 도와준다 어쩐다 해서 빅딜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그 사법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12개 네네. 가셔야 되니까 다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사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백운규 또 전 산자부 장관은 구속이 됐다가 또 구속영장 기각은 됐는데 아니 과거 장관들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나 전직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인 거잖아요. 정책적인 결정을 왜 개인 비리도 아닌데. 예, 개인 비리도 아닌 거를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그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거를 들어보면 참 이게 가슴이 좀 찢어질 일입니다. 네. 예? 그 블랙리스트라는 그런 명칭을 갖다 붙여갖고 마치 김은경 장관이 뭐 누구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회사나 주총을 통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기존에 있던 임원들은 다 사표를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대표가 가지는 경영 방침의 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중에서 그래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임이 되고 이분들은 좀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말하자면 산하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일괄 사표를 내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너는 그럼 깨끗하냐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조사를 한 겁니다. 맞아요. 감사를 시킨 거예요. 감사를 정식 라인을 통해서 감사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불이익을 줬다? 그거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왕에 있는 그 산하기관에 대한 임원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정치권에서 임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적인 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부가 민주정부가 들어서야겠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임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경영 방식이 바뀌고 국가 체제, 국가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 바뀌면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문제 삼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문제될 수는 있는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특정인이 되도록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인이 되도록 종용했다. 다만 그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죠. 피력할 수는 있는데 이것의 종용의 정도가 과연 이게 법정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인지 저는 참 그거를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감사나 사찰을 통해서 문건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임원을 교체하듯이 새로운 경영 체제가 되면서 바꿔주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 참 이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재판부가 그 정경심 교수 4년 그 실형 준 재판부인가요? 그 재판부.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법 대등재판부 형사합의 25부인데 예. 대등재판부라는 건 이제 원래 이제 그 합의부는 이제 세 분의 법관이 이제 그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이제 주심 판사고 재판장이고 두 분이 배석 판사입니다. 근데 보통 주심 판사가 부장 판사급이나 좀 말하자면 쉬운 말로 고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신참들이 이제 배석 판사로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심 판사의 의견에서 배석 판사가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심 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대등 재판부를 그러니까 대등 재판부는 뭐냐면 세 명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이때 판사를 그 재판장이었던 임정혁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김선희. 예, 권성수 부장판사. 이 임정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어요. 네. 이 우리 김 전 장관에 대한 그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다 50살, 29살이고 그다음에 사법시험도 28기, 26기, 29기. 그러니까 다 그 비슷비슷한 때 사람으로 딱 한 겁니다. 다만 이 형사합의 25부의 대등재판부 형사합의 25부에 배정이 되면 사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합의부 25부에 들어가게 되면 세 분의 재판관이 항상 하는 겁니다. 다만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선희 재판장이 김선희 재판장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권은 아까도 얘기했던 아까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임정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한 거예요. 다만 구성원 세 분이 똑같은 거죠. 네. 재판장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돼요. 대등 재판부에서 돌아가면서 재판장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세 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재판부네. 그렇죠. 같은 재판부라고 볼 수 근데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특히나 김용경 장관이나 뭐 정경희 교수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나는 형도 그 2년 6개월이나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가 비리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저희가 볼 때는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네. 그때 보통 법정 구속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법정 구속 시키냐면 재판장이 이거 질책을 하고 이거 문제를 삼는데 피고인이 이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 수락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이거 재판부의 권위를 무시해 괘씸하다. 괘씸죄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법정 구속을 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뻔히 우리 보여요, 눈에.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야 재판부에 뻔히 드러나는 사실인데 인정을 안 해? 에이 법정 구속시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부분을 판결이에요. 바꿔야 되는 현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재판부는 법과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분명히 국회에 가서 발언할 때 이 대한민국 판사들이 저도 많이 봤어요. 그냥 나 죄 없다 하면은 괘씸한 거야. 그래서 법과 감정으로 재판하는 걸 쉽게 말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이 얘기라도 해줘야 되고 이걸 입법부에서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아니면 그 재판부의 권한을 없애가지고 시민 참여 재판 말하자면은 뭔가 배심원들을 두는 재판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이제 부러진 화살이라는 네, 그런 영화 그거는 있었죠. 네, 내가 만나보고도 아는 네, 분이거든요. 판사하고의 네. 갈등 때문에 그 교수가 뭐 네. 철궁인가 그걸로 뭐 쐈는데 어쩌다 저쩌다 그런 건데 그것도 말하자면 재판부의 일방적인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네 같은 식구인 법관을 위협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 저 친구는 처벌해야 돼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영화 물론 그게 영화니까 어느 정도 픽션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그걸 100%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 재판에 있을 때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 이거를 잘못되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따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를 않고 이런 거를 심의해서 문제를 삼고 재판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거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소추가 이제 발의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제 분명히 기본적으로 저희 시민사회단체나 서울의 소리 같은 데서는 재판을 그 시민 참여 재판 배심원이 판결하는 걸 해달라 요구를 할 테니까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보완을 해달라. 그냥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국회에서도 이 얘기하기가 그렇죠. 좋잖아요. 예, 예. 시민들이 많이 청원해 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과 감정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죠 극단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제가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아니죠. 제가 제 재판에 가서도 제가 순순히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실형 받고도 구속 안 시켰는데 김문경 장관은 그 바로 법정 구속 시켜버리고 이게 뭐 감정이지 이게 무슨 법이 양심입니까? 여기도 뭐 하시는 국회의원분은 예. 이미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전직이죠. 전직. 예. 지난 20대 때 당선되자마자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임기 다 마치고 지금 1년이 되는데도 재판을 안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돼서 선거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위반돼서 재판받는 사례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반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예, 거기 이번에 뭐 기소청 만드는 법들 기자회견하고 보니까 황운하 의원 등등 해가지고 무슨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상 의원님하고 이탄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중대범죄수사청 같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내에 TF팀을 구성해 놨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기서는 움직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예, 당의 입장으로 정리되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과 감정에 따라 재판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죠. 이 사법부가 각성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제 재판은 가서 전부 시민 참여 재판 해달라. 그래서 안 해준다면 나 재판 기피한다. 그러고 나오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재판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나 재판 기피한다. 그러고 일어나서 나오면 돼. 나오면 돼요. 재판 기피 하면 돼. 그래서 뭐 정경심 교수 건도 진짜 이해를 안 가요. 안 가죠. 아까 유죄는 좋다 100번에 그 유죄가 될 수 있지만 4년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저도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많은 재판도 직접 해보고 가서 재판 봤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조금이라도 그 판사의 말에 어긋나고 순순히 인정 안 하면 무조건 감정 앞세워 가지고 구속시키고 막 이런 거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여러 번 봤는데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무죄 이 사람이 죄가 없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그 무슨 오고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고리 사건 네, 뭐 오고리 사건. 네. 그래서 뭐 살인자로 지목이 돼서 이제 결국 이 사람도 형을 뭐 10년인가를 살았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죠. 진범이 잡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때 수사했던 경찰 또는 기소했던 검찰 거기만을 문제를 삼았지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문제는 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게 재판관이 자기의 감정에 휩쓰이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 돼야 그런 기준이 돼야 검사들도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 검찰도 제대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판사 자체에 대한 그런 기준 자체가 얘 약하다 보니까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검찰도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뭐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억울하다 이런 재판들은 무조건 심의 참여 재판 신청하시고 안 하면 재판부 기피하고 또 국회에다는 이런 그 어떤 청원은 아니라 국회에는 입법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입법 청원. 입법 청원을 해서 네. 이렇게 가자. 서울의 소리 저도 이제 제 재판은 전부 진짜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벌려야 되지. 그 진짜 우리나라 권정사에 유례 없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거거든요. 좀 이거에 대한 개혁을 하게 했다는 우리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많이 글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 구름이 사랑이란 분이 존경하는 의원님 썩어 빠진 사법부 과감히 캐 들어 돌리고 제대로 좀 해달라. 저번에 인공지능으로 재판하게 해달라. 이렇게. AI 판사로 교체를 해달라고. 아니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니 실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재판관이에요. 그렇죠. 그거 저기 계속된 판례를 왜냐하면 AI가 평가를 해버리면 간단해요. 네. 왜 간단한 비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세돌 이기는 그 바둑 알파고 같이 한 1억 건 정도 판례를 입력시켜 놓으면 분석을 하면 법과 감정 같이 재판하는 판사들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넘어가죠. 예, 백운교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또 이게 이렇게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왜 저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자기 존재감 나타내려고 저러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박범계 장관 다 대들다가 이번에 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윤석열 우리 검찰청장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 행위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게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할 것은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 양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갖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를 말하자면 왜곡시키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업무 방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월성 1호기 자체는 1982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도스 컴퓨터 생각이 네네. 됩니까? 도스. 도스 컴퓨터도 없는 그런 원전 시스템이에요. 도스 컴퓨터 나오기 이전의 건이니까. 그리고 86년도에 체르노빌 그 원전 네.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원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런 사건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월성 1호기는 근본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기준에 만들어지기 이전의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조차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30년을 다 썼어요. 여하튼 30년을 써서 3년 동안 2012년도까지 30년을 쓰고 그 다음에 3년간 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몰래 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공사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돼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몰래 공사를 하고 나중에 했는데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수명 연장하는 거 안 된다. 체르노빌 원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패소를 한 거고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전 자체가 있잖아요. 그 20% 정도가 예비율이에요. 20%. 예, 20%. 굉장히 그러니까 높네. 10대 중에 2대는 쉬어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이 한 60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도 돼, 쉬어도 되는데 그러면 한 12대 정도는 그 쉬고 말하자면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래된 이거 문제 터지고 지금 삼중 수소 지금 발견되고 말이지 그 파라고 해서 그 수소를 갖다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약화된 폭발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을 고집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 정책적 결정이고 이건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적 합의고 그리고 솔직히 고리 1호기 폐로를 할 때도 지역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거 연장하면 안 된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고리 1호기도 폐로한 겁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간 거예요. 그거를 뭐 원전 마피아를 뭐 어쩐다 저쩐다 원전을 뭐 학살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고 그런 프레임 속에서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원전 정책을 개선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거를 엄청나게 방해한 거거든요. 이거를 기소했다는 거는 윤석열이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법리적인 제가 한 거 아니고 윤석열이가 했다니까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말.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각 사유가 그거더만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혐의가 없는 겁니다. 거죠. 없는 거지, 그게. 정책 결정을 어떻게 정책 범죄라고 결정을 어떻게 범죄화 시키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요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누차 와서 얘기했지만 이게 세 가지 했다는 거예요. 경쟁성, 경제성, 안정성, 주민 수용성. 근데 안정성하고 주민 수용성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만 한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성이 안 좋으면 그거 어떻게 원전을 가동시키겠어요? 그럼요. 예? 말이 안 돼. 난리 날라고 지금 아니 거기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거 지금 돌려서 겁니까? 대한민국 전기를 다 쓸 수 있다 해도 그건 돌릴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은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봤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 그걸. 난 우리 경주 시민들 중에서도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반면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난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봐. 이거 원전 터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땅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네. 완전히 삶의 근거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괜찮대. 그래서 난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여하튼 이런 정치적인 이게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당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야당의 입지를 넓히게 한 과정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왜 검찰이 끼어들어서 법원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준이 못 된다. 막무가내 이런 어떤 조폭 그 어떤 그런 검찰총장으로 왜 그랬냐고 묻는 자체가 이제 그게 우습게 돼버린 상황이다. 지금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이상만 의원님도 이해 못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중대범죄수사청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지금 발의가 됐고 지금 발의가 완전히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지금 협의하는 과정인가요? 개별 의원들이 예.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검찰의 6대 범죄 마약 등 해서 6대 범죄는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를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서 그 6대 범죄까지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둬서 거기서 초기 수사를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6대 범죄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올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6대 범죄는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경찰에게 이관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6대 범죄마저도 이게 맡기기가 이거 너무 자의적이니까 6대 범죄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넘겨주는 건데 거기까지는 웬만큼 동의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과연 6대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거냐? 행안부 산하에 둘 거냐? 행안부에 산하에 둘려니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좀 강한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럼 검찰청에다 둔다. 검찰청에 두자니 경찰청에 법무부에 두자는 아니는데 법무부에 두자니 검찰청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한 거를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소함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를 다 같이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 수사한 내용이 이 기소청이 돼버린 검찰청에서 그냥 받아갈 가능성이 통제하지 않고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 내에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네,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법무부를 통해서 인사교류도 같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법무부를 통해서. 네. 그러다 보면 뭐 같은 기관 내에 있으면 야 우리 쪽에서 했으니까 네 쪽에서 잘 받아 뭐 이런 식이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두는 것도 좀 깍뚱한 거예요. 뭐 다른데 어디 좋은 부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좀 고민이 많으니까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뭐 행안부랄지 아니면 총리실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까지 올라가기는 그렇고 뭐 예. 총리실 직속이 딱 좋겠다. 네. 아주. 그렇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논리대로 법안을 갖다가 일단은 네. 발의를 한 거고요. 이걸 이제 병합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을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의총동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 갈 거고요. 어쨌든 중수청은 확실한 네. 거는 뭐냐면 하여튼 검찰청은 자장 기소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소하고 공소 유지 그 정도만 하는 그만 거. 한다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그럼 이낙연 대표가 임기가 3월 뭐 10며칠까지뿐이 안 되거든. 그래서 2월 말까지 법안 발의를 하겠다 했는데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이제 대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네. 거긴 더 강성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하는 그 행태를 봐가지고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제2, 3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국회는 우리가 전부 감시하고 잘못하면 핸드폰 전화하고 난리가 부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에 같이 권위도 없지 않아요.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가면 경찰서장, 소방서장까지 다 나와가지고 역 앞에 도열해가지고 모시고 기생집에 가서 술 사주고 봉투 주고 이게 얼마나 그때 좀 멋있지 그랬어요. 좋을 때. 지금 시간이 12시에 꼭 가셔야 돼요. 국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회 어디 가면 상석도 안 줘. 맨 뒤에 앉혀놓고 그래 지금. 저기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그 쿠데타하고 비교를 하면 미얀마 쿠데타는 어떤 근데 상황인가요? 그거 지금? 또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네. 그 전에 우리가 광주 그 항쟁 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도 해줬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 기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보내주세요. 이거죠. 독일 기자 어떻게 위리게 보세요, 핀치 있던가요? 그분이 예. 이제 오셔가지고 광주의 상황을 전 세계로 이제 알렸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 뭐 우리나라 기자들은 사실 그 기자 정신이 정말 투철한 기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자들도 누군가는 좀 거기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교민들의 제보. 그 제보라든지 또는 일부 이제 뭐 개인 유튜버들이 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유튜버도 있어요. 개인은 가서 했나보다. 가셔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오, 분들도 그분 있고. 누군지. 그래서 이제 또 외신에서 나온 것들 네. 그런 걸 종합해서 보도가 나는데 이제 우리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참 그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환경 그 군부 독재로부터 이 6.29 선언 예, 뭐 그렇죠. 이끌어내고 대통령 직선제 했고 그럼에도 제대로 못했고 3당 합당의 야합 과정을 거쳤지만 좌우간 그래도 민주 계열 출신인 YS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다가 진짜 민주 정부인 DJ 정부가 출연하고 또 그 위에 또 인권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권위주의를 탈피한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추후에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군부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미얀마가 그런 길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게 민정 이양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60년도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 그 한 4, 50년을 그 군부 독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2011년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8년도에 또 법을 바꿔갖고 아웅산 수치 여사 뭐 출마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유종해라고 유정이 3분의 1을 이렇게 3분의 1. 박정희 국회의원을 박정희가 지명하는 거. 그걸 또 딱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배웠네. 그러니까 군부에서 4분의 1을 지명하도록. 그러니까 군부에서 4분의 1의 국회의원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라고 하는 아웅산 수치 우리 국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이 396석 약 60%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한 거예요. 저기 4분의 1 껴주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군부 쿠데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국회도 좀 나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원호 의원께서 이제 촉구 결의안을 원상회복. 그거 좀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발의를 했고 저도 뭐 서명을 했고 그래서 뭐 이외에 또 우리 뭐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이낙연 대표 분들이 이제 많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아마 당론을 만들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들이 많은 뭐 어떻게 성금 보내는 시스템이 있으면 막 좀 성금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처참하니 이렇게 당했대. 미국에서 좀 응원해주고 보도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반가워했습니까?
미얀마 문제 국회에서 결의안 좀 빨리 통과시켜 예, 주시고 예, 뭐 성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은 우리 이 작가라도 좀 보내고 그래 월급이라도 털어서 예. 하여튼 저 보내주십시오, 미얀마. 농담이 아니라 미얀마 갈 수 있는지 예. 확실히 확인해 알아보 볼게요. 제가 지원해 줄게요. 네네. 요즘 뭐 별로 비싸지도 않아. 이 작가가 직접 갈 수 있는지 바로 예. 한번 알아봐서 우리라도 가서 보도를 좀 하자고. 실제로는 이제 그 뭐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제 총격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 20세 여성이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아. 보니까 막 그 진압봉으로 강주 항쟁 때 막 사람 패듯이 막 이 패는 영상 저도 거기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그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좀 자꾸 네, 올라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12시에 꼭 가셔야 돼요. 예, 전 12시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국뽕 좀 해야 돼. 이게 네. 원래 국뽕 방송인데 오늘 국뽕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는 600명 선으로 이틀째 가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만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이성만 의원님한테 우리는 국뽕을 맞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국뽕을 좀 놓아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적인 통신사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제 혁신 지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어느 나라가 그 혁신을 많이 하느냐 네. 혁신 지수를 평가를 했는데 혁신. 우리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워야 대한민국이 돼요. 블룸버그에서 우리가 2021년 올해 혁신 지수를 발표를 한 게 이제 작년도 거를 평가해서 올해 작년도. 발표했는데 예. 올해 발표했는데 1월 달에 발표한 거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했고요. 네, 멋지네요. 여기서 보면 그 독일이 4위로 지난해 1위였던 독일이 4위,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2위, 그다음에 스위스가 3위, 그다음에 우리가 스위스보다 앞섰다니 이거 꿈인지 생신지 나는 일본 이스라엘이 한 7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네. 그다음에 그 일본이 12위, 12위네요,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 16위, 뭐 미국이 한 10위 정도 되는 이런 거 것 언론이 보도도 안 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예. 대한민국 언론들. 서울의 소리만 이거 테스트필 해가지고 내가 사방팔방 퍼날렸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평가 항목들이 뭐 연구개발 분야 지출액 이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R&D 분야가요. R&D 예. 분야니까 야, 국뽕 맞으니까 그 벌써 힘이 나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1위입니다. 그다음에 네.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이제 점점점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성, 첨단 기술 분야 기업 수,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전문 연구원 수, 특허 등록 활동의 7개 분야에서 2등, 3등, 1등 네. 항목별로 다른 그 자료는 다 없어요? 골고루 다 올라왔다. 이 자료만 있어? 네, 네, 블룸버그 이 자료고요. 이 그다음에 자료. 이제 이거는 다 끝났잖아.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가 그 앞으로 4차 산업이 도래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올 1월에 수출 동향을 제가 한번 봤어요. 수출 예. 동향을 봤더니 자료 다시 띄워주세요. 전년도 1월, 그러니까 2020년도 1월에 비해서 2021년도 1월이 11.4%나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1월이라는 데가 보통 적자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12월 달에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통관 기준으로 하니까 물건을 통관 내보내면 그냥 수출로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보통 흑자가 많고 1월 달에 적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작년도 1월에는 4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억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줘봐. 이거 3억? 정말 이거 1월 달에는 원래 그 연휴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원래 그 좀 어려운 건데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9,800만 달러 정도가 흑자인데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 1월은 39억 6천만 달러. 네, 맨 밑에. 그러니까 한 무역수지. 10배 네. 늘은 거예요, 흑자가. 이게 정말 네. 근데 더욱더 고무적인 건요. 뭐 반도체 잘 나가고 뭐 우리 가전 잘 나가고 네. 뭐 통신기기 잘 나가고 컴퓨터 잘 나가고 이런 거 잘 나가는 거는 다 기본이고 네. 거기다가 그동안 작년도에 어려웠던 선박도 이제
뭐 수주가 잘 되고 잘 나갑니다. 선박도 잘 나가고 또 전년 철강도 네. 또 이렇게 잘 나가요. 23.4%나 그 신장이 됐네요. 예, 선박이. 예, 예. 분야별로 보면 예. 그 다음에 제일 고무적인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베트남 시장도 다 장악해 버렸대. 일본 누르고. 베트남도요. 베트남 지금 어저께 네. 보도에 서울의 소리 보도했는데, 예. 야, 그 1위가 일본이 그 차지했던 걸 뒤집어졌고, 예. 베트남 시장도.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1월에 비해서 4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4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건 이게 또- 뽕뿐이 없어. 이게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수출 단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툴루라에도 뭐 펠리세이드 그 차 아십니까? 툴루라에도 펠리세이드 우리 좀 많이도 돌아다니잖아요. 아, 펠리세이드는 현대에서 만든 거고 아, 툴루라에는 예. 기아에서 만든 건데 그것이 좀 대형 SUV예요. 네, SUV.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 4만 불 이상 팔리고 이러는 건데 기본 모델이 뭐 3만 8천 불 뭐 이렇게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단가 자체가 이 고급차를 내다 팔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단가가 한 10%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출액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도 늘었지만 단가도 높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액이 한 40%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제차를 막 앞지르고 나갔거든요. 네. 제네시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팔리게 되면 엄청 센세이션을 이룰 거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뭐 협력해서 뭐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도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그 2위 수준입니다. 현대가. 전기차. 그래서 예. 그 테슬라가 1위고 우리가 현대가 2위인데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보면 유럽의 1위는 유럽 자동차 르노에서 만드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1인승, 2인승 소형 미니차예요. 네. 우리를 말하는 경차. 승용차 개념이 아닙니다. 네, 경차 아주 그래서 작은. 네. 거기 빼면은 테슬라보다 더 유럽은 더 많이 팔았어. 네. 한국차를. 아, 정말 국뽕 맞으니까 이렇게 네.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기차를. 그 다음에 수소차를 상용화한다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상용화한 차를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고 또 액티온 같은 그 이제 큰 우리 트럭 같은 거 네. 중대형 트럭 같은 경우도 스위스에 이런 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내연기관 폭발에 의해서 그런지 내연기관은 우리나라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늦게 출발한 걸 그냥 고생해 가면서 밤새워 연구해 가면서 뜯어가고 쫓아가서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수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이건 똑같은 입장에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모터 기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알아줍니다. 모터 산업이. 그다음에 배터리는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뭐 오죽하면 세계적인 분쟁을 우리나라 기업끼리 했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분쟁이 LG하고 뭐 SK가 했죠. 미국에서 했죠. ITC에 계속해서 뭐 결국은 그 LG가 이겼는데 뭐 합의를 볼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저기 김은현님이 이렇게 국뽕방송하는 서울의 소리는 국가에서 이렇게 훌륭한 언론사는 도와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근데 오늘 들어가시면 국회에서 서울의 소리를 도와줘라 결의안 하나 내보실 의향 없습니까? 이 국뽕방송하는 건 유일하게 서울의 소리. 제가 했는데.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면 옛날에 반도체, 뭐 가전, 뭐 전자제품, 뭐 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앞서게 됐잖아요. 네, 네. 다 우리나라 기업이 넘버원이 됐습니다. 뭐 선박 다 뭐 넘버원인데 못한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토요타를 누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향후의 관심인데 저는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를 이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 이 세상은 막 새롭게 막 바뀌는데 그렇죠.
지금 현대 기아는 지금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대, 수소 경제 시대를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도 그 하이브리드, 네. 어? 하이브리드가 지금은 의미가 있지만 전기차가 쏟아지면 하이브리드가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지. 의원님 지금 저 의원실에서 막 연락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의원님 가셔야 된다고 방송 빨리 맞춰달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도 네. 이제 일본을 누르고 일본을 누르고 진짜 세계의 주름받는 세계 넘버원이 네네네. 되는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여튼 근데 이 열심히 방송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성만 의원님의 국뽕방송보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방송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뽕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네네. 고정으로 매달 며칠을 몇 시 한다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급작스럽게 11시에 잡혀가지고 지금 그러게. 국회 법사위 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면 마치는 인사는 으라차차 대한민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으라차차 대한민국 예. 고맙습니다.